제가 안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한소희의 목소리는 거대하고 화려한 것이래 값비싼 샹들리에 아래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에는 억울함과 절망의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녀를 둘러싼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의 눈에는 얼음 같은 불신만이 가득했다. 소파 위에는 그녀의 계모인 이혜린 여사가 분노로 얼굴을 붉힌 채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의붓 여동생인 최유진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연기를 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이혜린 여사가 돌아가신 친어머니에게 물려받았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라진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증거는 한소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최유진이 흐느끼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교묘하게 슬픔과 동정을 버무려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들었다. 언니, 왜 그랬어?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도 용서해 주실 거야. 난 언니가 다치는 거 싫단 말이야. 그 말은 마치 소희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목걸이에 쐐기를 박는 망치질과도 같았다. 이혜리는 딸의 말에 더욱 확신을 얻은 듯 소희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다. 내 엄이 없는 자식, 내가 거둬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감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집안의 물건에 손을 대. 소희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자신의 친아버지인 한지석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내와 딸의 등살에 못 이겨 소파 구석에 앉아있지도 서있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는 소희의 간절한 눈빛을 애써 피했다. 그 순간 소희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세상에서 유일한 피부티마저 그녀를 외면한 것이다. 아버지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유진의 손에서 나왔다. 그녀는 소희의 방을 뒤지는 척하더니 이내 소희가 가장 아끼는 낡은 책갈피 사이에 끼워져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발견해냈다. 어떻게? 엄마, 여기 있었어. 완벽한 연기였다. 소희는 할 말을 잃었다. 저곳은 그녀가 매일 밤 읽는 책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곳에 넣어두지 않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곳이었다. 모든 것이 유진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와서 아무리 소리쳐봤자 미친 사람의 발악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터였다. 이혜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소희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이 도둑고양이 같은 년 당장 이 집에서 썩 꺼져. 그녀의 날카로운 손톱에 긁힌 뺨이 화끈거렸다. 소희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딸을 버리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혜리는 소희의 팔을 잡아 끌며 현관으로 거칠게 밀쳤다. 내 몸에 걸친 옷도 내 돈으로 사준 거야.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 아무것도 가져갈 생각하지 마. 차가운 밤 공기가 소희의 온몸을 찔렀다. 광등 뒤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녀의 인생 한 챕터가 끝났음을 알리는 잔인한 선고와도 같았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늘에서는 차가운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핸드백 하나만을 손에 쥔 채 텅 빈 길 위에 서 있었다. 그 안에는 얼마 남지 않은 배터리의 스마트폰과 현금 몇 푼이 전부였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고통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자신이 나고 자란 부유한 동네의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고 적대적으로 느껴졌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저택들은 그녀의 처지를 비웃는 듯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그녀의 얇은 옷은 금세 빗물에 젖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친구에게 연락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동정과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결국 이 세상에 자신은 완벽하게 혼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온몸이 젖은 채로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의 다리는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힘없이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았다. 추위와 충격으로 온몸이 덜덜 떨렸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스마트폰 화면은 배터리가 다 되어 검게 변해버렸다. 이제 그녀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빗물이 쏟아지는 도시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희망도 미래도 돌아갈 곳도 없는 완벽한 절망. 그녀의 인생은 바로 오늘 밤 이 차가운 버스 정류장에서 끝장난 것처럼 보였다. 같은 시각 도시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한강 다리 위를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차 안은 외부의 폭풍우가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하고 아늑했다. TK그룹의 총수 권태주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가죽 시트에 몸을 묻은 채 차창 밖으로 번져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무감각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넘겨진 머리카락, 그리고 조각상처럼 차가운 그의 얼굴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지금 지옥과도 같은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건가? 김비서, 블루투스,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전화기 반대편의 김비서는 곤란한 목소리로 답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고문 변호사팀과 밤새 검토했지만 선대 회장님의 유언장은 너무나 확고합니다. 3일 뒤 회장님의 30번째 생일 전까지 결혼을 하지 않으시면 보유하신 TK그룹의 의결권 있는 주식 절반이 공익재단으로 귀속됩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의결권의 절반을 잃는다는 것은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오진석 이사를 비롯한 적대 세력에게 회사를 통째로 넘겨주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권태주는 거칠게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평생 일군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일밖에 모르는 손자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조항을 유언장에 남겼을 터였다. 하지만 그 선의는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다. 정략결혼 오진석 이사가 자신의 딸을 들이밀며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섣불리 다른 재벌가와 손을 잡는 것은 또 다른 적을 만드는 꼴이었다. 게다가 남은 시간은 고작 3일. 정상적인 절차로는 신부감을 구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통화를 끊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운전기사에게 목적지 없이 계속 달리라고 지시한 채 그는 눈을 감았다. 평생을 감정 없이 오직 이성과 계산으로만 살아온 그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생애 최대의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배경도, 집안도 사랑도 아닌 그저 자신의 계획에 군말 없이 따라줄 아내라는 역할의 대역이었다. 세상과 단절된 자신의 세계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래서 자신의 발목을 잡지 않을 그런 여자. 하지만 그런 여자를 대체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그때였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쏟아지는 비를 뚫고 버스 정류장 아래 웅크리고 있는 한 여자를 비추었다. 흠뻑 젖은 채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텅 빈 도로를 응시하는 모습. 처음에는 그저 길 위에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잡아끌었다. 절망의 끝에서도 그녀의 자세는 무너지지 않았다. 구걸하는 비굴함이 아닌 세상의 모든 무게를 홀로 견디는 듯한 위태로운 존엄성.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읊조렸다. 차 세워. 운전기사는 당황했지만
그의 명령에 따라 즉시 차를 갓길에 세웠다. 권태주는 한동안 말없이 차 안에서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그리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장 대담한 제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의 머릿속에서 광기 어린 하지만 유일한 해결책이 떠올랐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어차피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그에게 이 정도의 도박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혼인계약서 양식을 준비해. 변호사도 대기시켜. 김 비서가 우산을 들고 차에서 내려 한소희에게 다가갔다. 소희는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검은 양복의 남자와 그 뒤에 서 있는 거대한 리무진을 보며 경계심에 몸을 움츠렸다. 한소희 씨 되십니까? 남자의 질문에 그녀는 더욱 놀랐다. 김 비서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저희 회장님께서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라며 정중하게 차 문을 가리켰다. 소희는 이 상황이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인신매매범일까 아니면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일까 하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와 절망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남자를 따라 채 올라탔다. 차 안은 바깥과는 다른 세상이었다. 따뜻한 공기, 부드러운 가죽 냄새. 그리고 그곳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현실의 인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외모의 남자. 그는 소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일말의 감정도 섞지 않은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다. 결혼해주지. 당장. 오늘. 소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남자는 미친 게 틀림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차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그녀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이건 거래야. 그가 말했다. 그는 마치 비즈니스 계약을 설명하듯 막힘없이 조건을 읊었다. 나는 당장 결혼할 아내가 필요하고 당신은 지금 당장 지낼 곳과 돈 그리고 보호가 필요해 보이는군. 1년간 내 아내 역할을 해주는 조건으로 당신에게 집과 의식주 그리고 신변의 안전을 제공하지. 1년 뒤 우리는 깨끗하게 이혼한다. 위자료는 당신이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주겠다. 감정 교류나 애정 따위는 필요 없어.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다. 어때 받아들이겠나? 소희는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은 차가웠지만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 눈에는 오직 절박한 사업가의 계산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사랑이나 몸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내라는 직함이 필요한 것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갈 곳도 돈도 없는 신세. 이대로라면 오늘 밤 길거리에서 얼어 죽거나 더 끔찍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 미친 사람의 제안이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빗물에 젖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차창에 비춰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지옥과 알 수 없는 심연. 그녀는 심연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녀의 대답에 권태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거래는 성립되었다. 마이바흐의 문이 닫히고 차는 다시 밤의 도시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빗속에 그녀의 절망적인 과거를 버려둔 채 그녀는 이제 눈부시지만 차가운 미지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소희는 낯선 천장에 부드러운 조명 아래서 눈을 떴다. 온몸을 감싸는 최고급 이불의 감촉과 은은하게 퍼지는 아로마 향기. 어젯밤의 차가운 비와 절망은 마치 끔찍한 악몽이었던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고급 호텔
스위트룸의 게스트룸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젖었던 옷은 온데간데 없고 침대 옆에는 깔끔하게 포장된 새 옷이 놓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그녀는 잠시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권태준의 비서인 김 비서가 들어왔다. 김 비서는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도 배제한 채 오직 비즈니스적인 태도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옷입니다. 씻고 준비가 끝나시면 아래 로비에서 모시겠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의 운명을 1년간 묶어둘 혼인 계약서였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1년간 법적인 아내로서의 의무 대외 활동 시 품위 유지 사생활에 대한 비밀 유지 조항, 그리고 계약 종료 시 지급될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까지. 모든 조항이 그녀의 삶을 사고파는 매매 계약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기이한 형태였다. 예식장도 하객도 하얀 드레스도 없었다. 두 사람은 구청의 좁은 사무실에서 무표정한 공무원을 앞에 두고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모든 것을 가름했다. 권태준은 서류를 처리하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마치 귀찮은 업무를 처리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공무원이 이제 두 분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셨습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소희의 가슴에는 그 어떤 설렘이나 기쁨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쇠사슬이 자신의 발목에 감기는 듯한 서늘한 감각만이 느껴졌다. 구청을 나온 후 권태준은 그녀를 새로운 집으로 데려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의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희는 숨을 멈췄다. 거대한 통유리창, 값비싼 현대미술 작품들, 그리고 그녀의 예전 방보다 더 큰 거실. 모든 것이 잡지 화보 속에서나 보던 비현실적인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거대한 유리상자처럼 느껴졌다. 권태준은 마치 박물관 가이드처럼 무미건조하게 집을 안내했다. 여기가 당신이 쓸 방이야. 저쪽은 드레스룸이고 내일 내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채워줄 거야. 이 카드는 한도 없는 블랙카드니 필요한 건 뭐든 사도록 해. 내 서재와 침실은 저 반대편에 있으니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마. 그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 공간과 돈을 제공하는 대신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그에게 그녀는 아내가 아니라 잠시 들여놓은 값비싼 가구와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집안일을 총괄하는 박 여사를 그녀에게 소개했다. 수십 년간 권씨 집안에서 일해온 박 여사는 단정하게 제복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매우 굳어 있었다. 그녀는 소희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이 감히 우리 도련님을 홀렸나 하는 노골적인 경멸과 의심이 가득했다.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 집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박민자입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지만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박 여사는 집안의 규칙을 설명한다는 명목해 교묘하게 소희의 길을 꺾었다. 도련님께서는 어지러운 것을 싫어하십니다. 사용하신 물건은 반드시 제자리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련님의 서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는 이곳의 진짜 주인은 권태준이며 너는 그저 얹혀 사는 침입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있었다. 소희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에 갇힌 이름뿐인 왕비였다. 소개를 마친 권태준은 곧바로 회사에 가봐야 한다며 집을 나섰다.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진 소희는
망연자실한 채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떨던 신세였는데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상위 1%가 사는 세상에 던져진 것이다. 오후가 되자 권태준이 보낸 스타일리스트와 쇼핑 컨설턴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소희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들의 기준에 맞게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살아있는 마네킹처럼 그들의 손에 자신의 몸을 맡겨야 했다. 며칠이 흘렀다. 소희는 거대한 유리감옥에 갇힌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했다. 값비싼 옷, 화려한 보석, 최고의 음식. 세상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모두 가졌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웠다. 박 여사를 필두로 한 집안의 사용인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고 불렀지만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들의 차가운 무관심 속에서 소희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드레스룸의 거대한 거울 앞에 섰다. 최고급 실크 잠옷을 입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보석으로 치장한 자신의 모습이 거울 속에 비쳤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훔쳤다고 누명을 썼던 그 목걸이보다 훨씬 더 화려한 목걸이가 그녀의 목에 걸려 있었다. 겉모습은 완벽한 상류층 여성이었지만 거울 속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길거리의 폭풍우는 피했지만 그녀는 이제 더 아름답고 더 차갑고 더 외로운 금빛 세장 속에 갇혀버린 것이다. 권태준과의 계약 결혼 후 며칠이 지났다. 한소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길 위를 헤매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외출에서 돌아온 권태준이 그녀에게 무심하게 말했다. 내일 저녁 TK그룹 연례 자선 갈라가 있어. 내 아내로서 당신도 참석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소희는 그 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권태준의 아내라는 역할을 대중 앞에서 처음으로 연기해야 하는 공식적인 무대였다. 명심해. 그곳은 전쟁터야. 내 얼굴에 먹칠하는 짓은 용납 못해. 다음 날 오후 펜트하우스는 다시 한번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소희를 인형처럼 꾸미려 했다.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드레스들이 그녀의 앞에 펼쳐졌다. 하지만 이번에 소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들의 손에 이끌려가기를 거부했다. 수많은 드레스들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의 눈에 들어온 한 벌의 옷을 직접 골랐다. 화려한 장식은 없지만 우아한 광택이 흐르는 짙은 네이비블루 색상의 실크 드레스였다. 그것은 그녀의 조용한 아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옷이었다. 그녀의 조용한 반항에 스타일리스트들은 당황했지만 감히 CEO의 아내에게 반대하지는 못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섰을 때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권태준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놀라움과도 같은 미세한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침묵이 그 어떤 칭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고 소희는 조심스럽게 그의 팔짱을 꼈다. 그의 단단한 팔에서 전해져오는 온기는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갈라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서울의 모든 부와 권력이 모인 듯 화려했다. 입구에서부터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권태준은 그런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이끌었다. 그것은 분명 쇼윈도 부부의 연기였지만 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그들이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저 여자는 누구지? 권태준 대표가 결혼했다는 게 사실이었어. 수많은 속삭임들이 유령처럼 그들의 주위를 맴돌았다. 권태준은 그 모든 시선과 소음을 완벽하게 무시한 채
오직 제 아내 한소희입니다. 라는 짧은 소개만을 반복했다. 순간 소희는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자신을 향한 증오와 경멸이 가득 담긴 시선을 느꼈다. 그곳에는 그녀의 계모와 의붓 여동생 유진, 그리고 아버지 한지석이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주를 총동원해 이 자선갈라의 초대권을 얻어낸 것이 분명했다. 권태준의 팔짱을 낀 채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있는 소희의 모습을 본 그들의 얼굴은 충격과 불신, 그리고 이내 시뻘건 질투심으로 일그러졌다. 권태준이 잠시 다른 재계 인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틈을 타 이혜린과 최유진이 하이에나처럼 그녀에게 다가왔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우리 집 좀도둑 아니니? 이혜린이 주변을 의식해 나지막하지만 도끼 서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떤 수작을 부려서 TK그룹 권태준을 낚아챈 걔냐? 최유진은 한술 더 떴다. 그녀는 마치 비밀 이야기를 하듯 소희의 귀에 대고 말했다. 언니, 새로 얻은 남편한테는 말했어. 언니가 손버릇 나쁜 거. 평범한 도둑년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걸 알면 그 남자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정말 궁금하다. 그들의 악랄한 말들이 비수처럼 소희의 가슴에 박혔다. 같은 시각 오진석 이사가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권태준에게 접근했다. 권 대표, 정말 놀랍네. 이렇게 빨리 신부감을 찾을 줄이야. 우리 딸이 알면 정말 서운해 하겠는걸. 그의 목소리는 축하를 건네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계획이 틀어진 자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권태준의 허를 찌르기 위해 이 결혼의 진실을 캐내려 하고 있었다. 대화가 길어지는 사이 권태준의 시선은 불안한 표정으로 굳어있는 소희에게 향했다. 그녀를 둘러싸고 독을 뿜어내는 의붓 가족들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그의 차가운 눈빛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오 이색에 짧게 양해를 구하고는 곧장 소희가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는 소희와 그녀의 가족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어들며 소희의 허리를 보호하듯 강하게 감싸 안았다. 그의 행동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소유욕과 보호 본능이었다. 그는 얼어붙은 이혜린과 최유진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었다. 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군요. 그는 최유진을 똑바로 응시했다.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지금과 같은 말투로 내 아내에게 말을 걸면 당신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는 서울 바닥에서 2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제 말 알아들었습니까? 그의 노골적인 협박에 두 모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소란을 눈치챈 주변 사람들을 향해 보란 듯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여러분, 제 아내 한소희를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제 아내를 향한 무례는 곧 저와 TK그룹 전체를 향한 무례로 간주하겠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완벽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한소희는 자신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굴욕감에 몸을 떨며 물러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그는 소희를 데리고 조용한 발코니로 향했다. 소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낯선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싸워준 것이다. 권태준은 여전히 딱딱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새로운 감정이 서려 있었다.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 아주 잘했어.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의 칭찬 아닌 칭찬에 소희는 금빛 새장 속에 갇힌 자신에게 비치는 한 줄기 빛을 본 것만 같았다. 자선 갈라가 끝난 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박 여사를 비롯한 사용인들은 더 이상 한소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지 못했다.
권태준이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공표하고 보호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마지못한 존중이 묻어났다. 권태준 역시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무심했지만 이전과 같은 날카로운 냉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가끔 그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조용히 책을 읽는 소희를 힐끗힐끗 훔쳐보곤 했다. 그는 자신이 계약으로 묶어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자신을 향한 권태준의 보호가 비록 계약의 일부일지라도 소희는 그날 이후 작은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거대한 집의 죄수처럼 웅크리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한 호기심을 가지고 펜트하우스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한 날개 구역을 발견했다. 그곳은 권태준의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공간으로 그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희귀한 고서와 예술품들이 가득한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소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그녀의 의부서머니가 과시적으로 모아놓은 속물적인 취향의 골동품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곳의 모든 물건에는 시간의 흔적과 고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가족의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어야 했던 대학 시절, 그녀는 미술사학과 문화재 보존학을 전공했다. 잊고 있던 열정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돈으로 치장된 인형이 아닌 진짜 한소희로 돌아온 것 같았다. 소희는 마치 성질을 순례하는 순례자처럼 경건한 손길로 수집품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오래된 동양화에 꽂혔다. 조선시대의 한 거장이 그린 산수화로 권태준의 할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작품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녀의 전문가적인 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그림의 오른쪽 하단 부분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가 있었고 색상이 미묘하게 변색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에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펜트하우스의 최첨단 항공 항습 시스템이 오히려 유화 물감으로 그려진 이 오래된 그림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다.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다급해졌다. 하지만 자신이 감히 이 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을까? 그녀가 망설이고 있을 때 늦은 밤 퇴근한 권태준이 서재로 향하다가 그곳에서 그림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내 사적인 공간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의 질책에 소희는 움찔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절박함이 더 컸다. 회장님의 그림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리고는 이 집의 건조한 공기가 유화물감과 캔버스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균열이 어떤 종류의 손상인지 막힘없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권태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평생 돈과 권력 계약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왔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토록 열정적으로 예술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지? 대학에서 문화재 보존학을 전공했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그만둬야 했지만 언젠가 제 손으로 훼손된 예술품을 되살리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동정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 그림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다. 권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가문의 예술품을 관리하는 큐레이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을 소희에게도 들려주었다. 큐레이터는 소희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듣고는 경악하며
그녀의 진단이 모두 정확하다고 인정했다. 통화가 끝난 후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권태주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소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길 위에서 주워온 불쌍한 여자도 계약으로 묶인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꿈과 재능을 가진 지적인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수집품 전시실 안쪽에 있는 굳게 닫힌 문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가 잠긴 문을 열자 먼지 쌓인 공간 안으로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곳은 전문가용 장비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개인 미술품 복원 작업실이었다. 할아버님께서는 진정한 가치는 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그가 그녀가 들어본 목소리 중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당신이 저 그림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공간은 이제부터 당신 거야. 그의 말에 소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작업실 한가운데에 서서 그녀는 먼지 쌓인 복원 도구들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권태준이 그녀에게 준 것은 값비싼 보석이나 옷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을 수 있는 열쇠와 그의 믿음을 선물한 것이다. 금빛 세장은 이제 비밀의 정원으로 통하는 문이 생긴 셈이었다. 권태준이 내어준 복원 작업실은 한소희에게 세상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몇 날 며칠을 보내며 먼지 쌓인 캔버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에 몰두했다. 붓을 들고 물감의 농도를 조절하고 섬세하게 캔버스의 상처를 치유하는 동안 그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세상의 소음과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모두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권태준에게도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일이 끝나고 돌아오면 을의 작업실을 찾아 말없이 문깨기 된 채 작업에 열중하는 그녀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교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소희는 늦게까지 서재에서 일하는 그를 위해 따뜻한 차와 간단한 야식을 준비해 주었고 그는 그녀가 복원 작업에 필요한 고가의 재료나 희귀한 서적들을 말없이 구해다 주었다. 그들은 여전히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차가운 펜트하우스를 채우던 정막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은 편안한 침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소희는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그래서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기를 자신도 모르게 바라기 시작했다. 하지만 폭풍은 언제나 가장 고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었다. 자선갈래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최유진과 이혜리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들은 소희를 직접 공격할 수 없게 되자 더 비열하고 교활한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여론을 이용해 그녀의 평판을 땅에 떨어뜨려 권태준이 스스로 그녀를 버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돈을 주고 산 악성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소희에 대한 거짓 정보들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희의 학창시절 사진들을 교묘하게 편집하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지어내 그녀를 포장했다. 어느 날 아침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애 가십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단독 TK그룹 신데렐라의 추악한 과거 상습 절도와 남성 편력 그 진실은.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소희가 학창시절부터 불량한 학생이었으며 친구들의 물건을 훔치고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며 문란한 생활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유진이 제공한 악의적으로 편집된 사진들이 증거로 첨부되어 있었다. 소희가 친구들과 파티에서 장난치는 모습은 마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였고 피곤해서 엎드려 있는 모습은 약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번져나갔다. TK그룹 신데렐라의 실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소희의 이름과 얼굴은 온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어쩐지 근본 없어 보이더라. 돈 보고 남자 꼬신 꽃뱀이네. 권태준도 불쌍하다 저런 여자한테 속아서. 수만 개의 악성 댓글이 화살이 되어 그녀에게 날아왔다. 소희는 거실의 태블릿 PC로 기사를 확인하고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순수한 추억들이 더러운 거짓말로 난도질 당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사태의 심각성은 TK그룹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회사의 주가가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고 오너 리스크를 우려하는 이사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특히 오진석 이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장님의 결혼이 오히려 회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공공연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 비서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권태준은 분노에 차 펜트하우스로 달려왔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악성 댓글들을 읽고 있는 소희를 발견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이성보다 뜨거운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오랜 시간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온 그는 일단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 기사 어떻게 된 거지?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사실이 있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그녀를 의심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 순간 소희의 가슴에 또 한 번 깊은 상처가 났다. 이 남자 역시 결국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구나. 서러움이 북받쳐 오른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자신의 속내를 그동안 겪어온 서름을 모두 쏟아냈다. 사실이냐고요? 네, 사실이에요. 제가 저들 눈에는 항상 저런 식이었어요. 죽은 엄마를 닮았다는 이유로, 저들처럼 속물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저는 항상 저 집의 이물질이었고 눈의 가시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는 유진의 끝없는 질투와 괴롭힘,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고 동조했던 계모와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숨막히는 시간을 보냈는지 울면서 토로했다. 그의 비즈니스적인 질문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린 반가쇠가 되었다. 그녀의 오열 섞인 고백을 듣는 동안 권태준의 표정은 서서히 변해갔다. 그는 자성갈래에서 보았던 그들의 악독한 얼굴과 지금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순간적으로나마 그녀를 의심했다는 사실에 스스로에게 혐오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 기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명백한 인격 살인이었다. 그는 소희의 손에서 태블릿 PC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만 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게 주먹을 쥐었다. 그의 눈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무서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올려다보는 눈물로 젖은 소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그녀의 억울함과 상처를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되갚아 주겠다고. 그들이 이 전쟁을 시작했더군. 끝내는 건 내가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것은 더 이상 계약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여자를 지키기 위한 한 남자의 맹세였다. 권태준의 맹세는 빈말이 아니었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TK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를 전쟁 지휘본부로 삼았다. 그의 차가운 분노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명령이 되어 그룹의 핵심 인물들에게 전달되었다. 법무팀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는 물론 악의적으로 기사를 퍼 나른 모든 플랫폼과 개인 블로거들까지 모조리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합의나 선처는 일절없다. 파산시켜버려. 그의 명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홍보팀은 즉시 그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가십이 아닌 그룹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조직적인 공격으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해.
우리가 가진 모든 언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허위, 사실, 유포의 위험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도록. 마지막으로 그는 그룹 내 비밀 정보팀의 수장을 불렀다. 전직 국정원 출신들로 구성된 이 팀은 그의 가장 예리한 칼이었다. 최유진과 그 가족의 모든 것을 파헤쳐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돈이 오갔는지, 그리고 한소희 씨가 집에서 쫓겨나던 날의 진실을 알아내 48시간 주겠다. TK그룹의 방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신속하고 압도적이었다. 국내 최고의 로펌인 광장의 이름으로 발송된 수십 통의 소송장이 해당 언론사와 블로거들에게 날아들었다. TK그룹은 회장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그룹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강경한 입장문을 발표했고, 주요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순식간에 여론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대중의 관심은 신데렐라의 과거에서 재벌가의 무서운 방역으로 옮겨갔다. 사람들은 한낱 가십으로 거대 기업을 건드린 언론사의 무모함을 비웃기 시작했다. 그 모든 폭풍의 중심에서 권태주는 한소희를 철저하게 보호했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모든 인터넷 선을 차단시켜 그녀가 더 이상 끔찍한 악플들을 보지 못하게 했고, 박 여사에게는 그녀의 건강을 각별히 챙기라는 엄명을 내렸다. 그는 서재에서 밤을 새워 전쟁을 치르면서도 틈틈이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는 그녀를 찾아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는 서툴렀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의 그런 모습에 소희는 서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존재가 생긴 것이다. 권태준의 정보팀은 그의 기대 이상으로 유능했다. 48시간이 차에 되기도 전에 모든 진실이 담긴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최유진이 악성 기사를 터뜨리기 며칠 전 해당 기자와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두 사람 사이에 돈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라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행방이었다. 정보팀은 최유진이 한소희에게 누명을 씌우기 몇 주 전 이미 몰래 그 목걸이를 전당포에 팔아넘긴 사실을 밝혀냈다. 명품과 유흥에 빠져 생긴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녀는 소희의 방에서 발견했던 가짜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 모조품 전문가를 고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보고서에는 전당포에 목걸이를 들고 들어가는 최유진의 선명한 CCTV 사진과 거래 기록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두 번 다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권태주는 보고서를 말없이 덮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더러운 진실을 언론에 터뜨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소희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뿐이었다. 그는 더 직접적이고 더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한지석, 이혜린 그리고 최유진에게 가족회의를 소집한다는 통보를 보냈다. TK그룹 회장의 공식적인 호출에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TK타워의 최상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아마도 그들은 권태준이 이혼을 위한 합의금을 제시하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이 거대하고 위압적인 CEO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권태준과 한소희를 발견했다. 이전과는 달리 소희는 더 이상 겁먹은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혜리는 비아냥거리는 투로 입을 열었다. 이게 무슨 경우신가, 권서방. 이런 천박한 애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은 그만시키고 어서 위자료나.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권태준이 책상 위에 있던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파일은 이혜린의 바로 앞에서 멈췄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고요했다.
파일의 맨 위에는 최유진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손에 든 채 전당포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고화질 사진이 있었다. 사진을 본 최유진과 이혜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눈에 떠오른 순수한 공포. 그것이 바로 권태준이 원했던 그림이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 이제부터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권태준의 사무실 안시간은 얼어붙은 듯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선명한 CCTV 사진 한 장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하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최유진과 이혜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한때 기세등등하던 그들의 눈에는 이제 순수한 공포만이 가득했다. 이혜린은 본능적으로 부인하려 했다. 이건 조작이야. 내년이 이 남자를 꼬드겨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끝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권태준은 그들의 발악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지루한 연극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의자의 등을 기댔다. 조작, 그는 코웃음을 쳤다. 좋소. 그렇다면 다음 증거도 한번 보시지. 그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사무실 벽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며 한 중년 여성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바로 얼마 전까지 소희의 집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해고된 가사 도우미였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증언하고 있었다. 이혜린과 최유진이 어떻게 소희를 내쫓을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최유진이 목걸이를 들고 소희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까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권태준은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최유진이 가짜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 접촉했던 모조품 전문가와의 통화 내용이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자 최유진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히스테릭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권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치 사형을 선고하는 판사처럼 그들의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는 손가락 하나를 폈다. 첫째, 이 모든 증거들을 검찰과 언론에 넘긴다. 당신들은 사기절도 무고 명예훼손죄로 감옥에 가게 되겠지. 당신들 가족이 평생 일궈온 회사와 명예는 땅에 떨어질 거고. 그는 두 번째 손가락을 폈다. 둘째, 내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혜린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소리쳤다.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권태준의 다음 말이 그녀의 입을 막았다. 당신들 회사의 자금 흐름도 살펴봤는데 꽤 재미있는 점들이 많더군. 당신 남편이 모르는 비자금도 꽤 되는 것 같고. 이것까지 터지면 당신은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야. 그의 말에 이혜린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마침내 침묵을 지키던 한지석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제안이 무엇입시오? 그는 차마 자신의 딸인 소희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권태준은 다시 자리에 앉아 마치 당연한 것을 말하듯 그의 조건을 읊었다. 첫째, 이번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최초 기사를 냈던 언론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한소희에게 사과할 것. 둘째, 훔쳤던 목걸이의 식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녀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위자료를 소희가 지정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떨어졌을 때 그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당신들의 회사를 처분하고 서울을 떠나 두 번 다시 내 아내의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들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그나마 나은 선택이었다. 그 순간 한지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희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늙고 지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소희야, 아빠가 다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그의 모습에 소희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증오와 연민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울고만 있는 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제가 빗속으로 쫓겨나던 그날 아버지는 이미 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용서할 것도 없어요. 이제 당신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녀의 말은 그와의 인연을 끊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그 후 모든 것은 권태준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며칠 뒤 문제의 언론사 홈페이지에 이혜린과 최유진의 공식 사과문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소희에게 누명을 씌웠으며 모든 악성 루머는 자신들이 꾸며낸 거짓임을 고백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고 비난의 화살은 이제 그들 부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회사는 헐값에 매각되었고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상류사회에서 퇴출당했다.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무도 모르는 지방 소도시로 야반도주했다고 했다. 모든 전쟁이 끝난 저녁 소희와 권태준은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긋지긋했던 과거와의 악연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사실에 소희는 난생 처음으로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돌아보았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계약 파트너를 향한 사무적인 감사를 넘어선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평생 그 억울함을 풀지 못했을 거예요. 권태준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서려 있던 보호자의 분노는 이제 한 여자를 향한 깊고 따뜻한 온기로 변해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지 않았다. 그것은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우고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준 그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진실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과거의 악연을 청산한 후 한소희의 삶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의 진짜 집이 된 복원 작업실은 이제 그녀의 세상 전체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작업실로 향했고 오래된 그림과 대화하며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온전히 몰두했다. 박 여사를 비롯한 사용인들은 이제 그녀를 진심으로 사모님으로 대하며 존중했고 권태준과의 관계 역시 조용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는 매일 밤 작업실을 찾아와 말없이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위기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관계는 이제 잔잔한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스며들며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소희는 할아버지의 낡은 산수화를 복원하는 작업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권태준과 자신을 믿어준 그의 할아버지에 대한 보답이었다. 그녀는 특수 용액을 사용해 수십 년간 쌓인 누런 니스층을 아주 조심스럽게 걷어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림은 서서히 본래의 맑고 깊은 색채를 되찾아갔다. 그녀는 이 작업을 통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그림을 평생 아꼈던 소장자의 영혼과도 교감하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그림을 적외선 투시기로 관찰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림의 특정 부분 빽빽한 소나무 숲이 그려진 곳 아래에 물감층과는 다른 미세한 흔적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다른 그림의 흔적 덧그림이 아니었다. 마치 암호처럼 보이는 규칙적으로 배열된 문자들의 흔적이었다. 소희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림의 주인이 미래의 누군가에게 남긴 비밀스러운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림을 관찰했고 또 다른 단서를 찾아냈다. 그림의 뒷면 캔버스를 고정하는 나무 틀의 한쪽 모서리가 아주 미세하게 다른 부분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정교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전문가용 도구를 이용해 아주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분리해냈다. 그러자 나무 틀 안에 파여있는 작은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기름종이로 감싼 작은 마이크로필름 하나와 할아버지의 필체로 보이는 암호 해독표가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다. 그녀가 그림 속에서 발견했던 암호 문자들이 바로 이 필름을 보기 위한 열쇠였던 것이다. 소희는 손에 든 작은 필름이 보통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자신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날 밤 권태준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평소처럼 작업실에 들른 그에게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보여주었다. 할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암호 해독표를 본 권태준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즉시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이끌었다. 그의 서재에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비밀 공간이 있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마이크로필름을 판독기에 넣었다. 소희가 그림 속에서 발견한 암호를 해독표에 따라 조합하자 그것은 필름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패스워드가 되었다. 화면에 문서들이 나타나는 순간 권태준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그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비밀리에 수집하고 정리한 오진석 이사에 대한 모든 비리 증거들이었다. 수십 년에 걸친 회계 장부 조작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경쟁사에 회사 기밀을 팔아넘긴 내역,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권태준이 유언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적대적 인수합병 계획서까지 모든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권태준이 평생을 가족처럼 믿고 따랐던 오진석 이사는 사실 회사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 수십 년간 옆에 도사리고 있었던 독사였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그의 배신을 눈치챘지만 이미 병이 깊어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모든 증거를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그림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언젠가 자신의 손자 곁에 이 비밀을 풀어낼 수 있을 만큼 지혜롭고 마음이 올바른 사람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면서 권태준의 온몸이 차가운 분노로 떨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오 이사가 왜 그토록 자신의 결혼을 방해하고 소희에 대한 악성 루머를 이용해 자신을 흔들려 했는지, 모든 것이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한 그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마침 일주일 뒤로 다가온 주주총회. 그날이 바로 오 이사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날이라는 것도 그는 직감했다. 권태준은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소희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예상치 못했던 재능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회사를 구할 유일한 무기가 되어준 것이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경애와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아무에게나 이 그림을 맡기지 않으셨던 거야.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당신을 만나기도 전부터 이미 당신을 믿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 두 사람은 말없이 빛나는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개인적인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이제 그들 앞에는 회사의 운명을 건 더 거대하고 위험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TK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대강당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자리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오진석 이사는 자신의 세력을 규합한 채 마치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반면 단상에 앉은 권태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하고 침착했다.
그의 아내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한소희는 귀빈석 맨 앞자리에 조용히 앉아 그에게 무언의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예상대로 안건 토의가 끝나고 자유 발언 시간이 되자 오진석 이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준비된 각본대로 권태준의 리더십을 조목조목 비판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있었던 소희의 스캔들을 교묘하게 걸고 넘어지며 권태준의 사생활 문제를 경영 능력 부족으로 연결시켰고 그로 인해 발생한 주가 하락을 부각하며 주주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권태준 대표이사에 대한 불신임안을 긴급 발의하며 자신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두의 시선이 권태준에게 쏠렸다. 그가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권태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향했다. 그는 먼저 자신을 향한 비판을 겸허히 듣는 척하며 오진석 이사의 회사에 대한 오랜 충정과 걱정에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분위기를 180도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오 이사님의 그 걱정이 회사가 아닌 본인의 주머니를 향해 있었던 것 같아 심히 유감입니다. 권태준이 신호를 보내자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소희가 발견했던 마이크로필름 속 자료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진석 이사가 수십 년간 유령 회사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회계장부 경쟁사에 기밀을 팔아넘긴 증거들. 권태준은 차갑고 사실적인 목소리로 그의 모든 죄목을 하나하나 읊어 내려갔다. 강당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오진석 이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조작이야 전부 거짓말이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권태준에게는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서재에 비밀리에 설치되어 있던 녹음 장치에서 복원한 파일을 재생했다. 오진석 이사가 경쟁사 회장과 만나 TK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모의하는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바로 그 순간 권태준이 미리 연락해둔 검찰 수사관들이 강당의 문을 열고 들어와 오진석 이사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한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의 탐욕의 성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몇 주가 흘렀다. 오진석 이사의 몰락으로 TK그룹은 더 단단해졌고 권태준의 리더십은 반석 위에 올랐다. 소희는 마침내 할아버지의 산수화 복원을 완벽하게 끝마쳤다. 그 그림은 이제 펜트하우스의 가장 좋은 자리에 걸려 두 사람이 함께 이겨낸 시간의 상징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어느덧 두 사람의 1년짜리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권태준은 작업실에 있는 소희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완벽하게 준비된 이혼 서류와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등기 서류,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가 들어있는 통장이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그녀의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계약은 끝났어. 이제 당신은 자유야. 이 모든 건 당신이 그동안의 수고로 얻어낸 정당한 대가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 당신의 꿈을 펼치며 누구의 방해도 받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계약의 마지막까지 존중하며 그녀를 보내주려 했다. 소희는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서류에 손도 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갔다. 전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돈도 집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녀의 고백에 권태준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이성과 통제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한 진심을 토해냈다. 서류뿐이었던 계약이 언제부터 자신의 현실이 되었는지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이 없는 자신의 삶을 이제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는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이미지처럼 맑고 우아하게 빛나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처음에는 계약으로 당신에게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했어. 하지만 이번에는 진심이야. 한소희 사랑한다. 나와 진짜 결혼해주겠어. 소희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다. 차가운 계약서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세상의 그 어떤 계약보다도 강한 진실한 사랑의 약속이 자리 잡았다. 얼마 후 두 사람은 복원된 산수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권태준이 뒤에서 부드럽게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집에서 쫓겨난 소녀가 아니었다. 그들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짜 사랑을 완성한 세상 유일한 서로의 편이었다.